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연초 이후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일 소폭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2분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이 1월 19일인데 와 진짜 계속 파란불만 보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좀 우울합니다. 우울한 상황이고 그래도 간밤에 미증시가 조금 상승은 했지만 타이틀에서도 저희가 외국인의 매도에 의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고조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에도 나타나고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2,400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매도가 지속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쯤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퀀트 이제 연구원이니까 뭐 그쪽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뭐 사실 정성적인 이유를 붙여서 사실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에 데이터. 가까운 그런 접근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 부분이 아무래도 좀 차별화된 지점이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도 좀 놀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지수의 방향성에 대한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냥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 모델이죠. 살지 팔지를 결정하는 모델이 있는데 1월 3일부터 계속 숏 시그널, 그러니까 팔라는 시그널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일부터 19일 이제 오늘 이제 시가 진입까지 포함된 개념이라 사실 거의 2주 넘게 계속 이제 숏 시그널이 지속되는 거는 약간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막 시스템 리스크성이냐, 뭐 과거 이제 뭐 2008년이나 코로나19 뭐 그런 급의 시스템 리스크성 위기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또 그런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섹터의 움직임만 봐도 오르는 섹터도 있고 과거와 대비해 봤을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은 일단 편입비 지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캐시를 얼마나 들고 있을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캐시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50% 이상이면은 제가 확실히 이제 리스크 오프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캐시 비중은 한 30%, 40% 정도 가져가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완전히 시장을 떠날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로 살펴보면은 지금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계 국면까지 다 진입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셋오프가 막 일어나는 국면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레이딩 이제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바이 시그널로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입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어떤 뭐 스타일로 접근드릴지는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살펴보면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지정학적 영향이 뭐 결정적으로 코스피에 영향을 끼쳤다라기보다는 약간 트럼프 관련해서의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멕시코 페소를 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면은 네. 결국 환율과 이제 코스피의 영향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이제 경험만 살펴보면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전후에 네. 좀 가장 극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였던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던 통화가 바로 멕시코 페소였는데요. 16년 1월 이제 11월 한 달 동안 멕시코 페소와 가치가 거의 9%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래서 16일 이번 달 16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좀 이겼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첫 경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투표 결과면 모르겠는데 거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통해서 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코스피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같은 경우 이제 원화 가치도 한 마이너스 0.8% 하락했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 페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동일하게 멕시코 페소 가치가 그날에도 마이너스 1.9%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좀 그저께 이제 멕시코 페소 가치가 뭐 장중 그때도 이제 1% 넘게 좀 하락을 하다가 마이너스 0.1%로 다시 이제 되돌리면서 좀 가치 하락세가 멈추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무래도 최근 환율 부진 그리고 코스피 부진 자체는 그리고 외국인 매도로 연결되는 이 흐름 자체가 좀 트럼프를 둘러싼 위험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이제 아이오와 경선 결과가 정말 이런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다면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힐 수가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예. 뭐 TSMC 실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외국인 매도세 자체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네네. 멕시코 페소 재밌네요.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 외환 시장이 주식시장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이머징 통화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한국의 원달러가 아니라 맞습니다. 멕시코 페소입니다. 멕시코 페소가 이머징 시장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그런 영향을 하는데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멕시코 페소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이 최근의 변화는 이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노이즈의 반응이지 않겠냐.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렇게 반응이 나올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더 강하게 약해졌다는 게 강했다라는 거는 상승하다 보니까 강했다라고 보는 거고 원화가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제가 이제 간밤에 체크해 보니까 NDF 원달러 환율 1,340원을 다시 깨고 내려와 주면서 맞습니다.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달러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더 강했다라는 거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또는 매도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흐름이 좀 이어지면 좋겠지만 환율에 대한 전망치가 우리나라 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환율 흐름? 이 환율 제가 죄송합니다. 네, 어렵죠. 제가 정성적으로 예측했을 때 항상 틀렸어가지고 좀 죄송한데 이 달러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예측하기가 좀 정성적으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대응 위주로 모델링을 위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막 약세가 막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네. 아무래도 박스권 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원달러 환율 하단이 좀 견고했던 이유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23년 7월부터 뭐 10월까지는 뭐 좀 해석을 해보자면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좀 달러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인데 근데 다만 이제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 규모 자체는 11월에 좀 감소 전환을 했었고 지금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제가 보기엔 외국인의 채권 매수세도 어느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 뭐 미국의 금리 상승세에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국고채 이제 그런 매수세가 좀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금 흐름상으로 봐도 뭐 환율의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요인은 좀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코스피 매도세가 엄청 강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한국은행도 이제 1월 금통위에서 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 자체를 좀 삭제하면서 향후 좀 금리 동결을 좀 시사를 한 만큼 그랬죠. 좀 한미 금리차 영향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수출 호조로 어쨌든 국내 무역 수지 자체가 7개월 연속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펀더멘털리 이제 환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좀 시각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변동성 국면이 계속 지속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이제 미달러 약세 그리고 좀 대외 부문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보면요. 어쨌든 달러 원 환율 자체도 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하우스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리스크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국면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뭔가 큰일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기대가 좀 높았었던 것. 대표적으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정말 상반기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시장의 변화가 미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 다음 주에는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 뭐 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통화 정책에도 관심들이 갑니다. 춘투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BOJ 즉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 통화 정책 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엔화 환율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가이던스 변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가이던스 변경 나올 수 네네.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좀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 어쨌든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일본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면 어쨌든 2%를 좀 상회를 한 상황이고 24년에도 좀 이제 2% 내외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25년 이후에 이제 2% 물가 목표를 좀 바라보면은 그게 정확히 안착할 수 있느냐 여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 자체가 일본 전반적인 경제의 이제 진작으로 인해서 수요 차원의 이제 진작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공급에서 비롯된 그런 게 크고요. 그리고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이 중국발 디스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일본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한 8에서 10개월 정도 후행을 하고요. 어쨌든 4분기 들어서는 좀 완만하게 낮아지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와 이런 임금의 선순환에서 좀 핵심 고리로 볼 수 있는 기업이익 증가도 좀 상당 부분 엔화 약세에서 좀 비롯됐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감안하면 일본은행 자체도 경기의 펀더멘털 수요의 이제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좀 가이던스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뭐 4월 정도에 이제 비교제가 예상돼 있는데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은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좀 기대되는 건 뭐 9에서 10월 중에 좀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좀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아마 좀 연내 계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엔화 자체가 실질 신용환율 기준으로는 한 94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일본 경제의 좀 상대적인 부진 그리고 통화 정책 차이로 비롯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엔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계속 연동돼서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YCC로 좀 일본의 금리가 왜곡된 상태에서 좀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환율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좀 나타난 게 아닐까 좀 싶고요. 어쨌든 이 지금 현상 자체는 좀 자유로운 자본 이동, 좀 통화 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환율 안정이 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좀 트릴레마의 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편 지금 좀 24년 이 상반기 중에는요, 어쨌든 미국과 일본 간의 좀 통화 정책 또 스탠스 차이가 좀 축소되면서 예. 엔달러 환율이 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엔화가 강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좀 엔화를 좀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있긴 하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25년 이후에 이런 일본의 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고 2% 물가 목표에 안착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아무래도 엔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매크로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환율 시장과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봤는데 간밤에 그래도 결국 미국 시장이 올라선 거는 또 기업 실적이었어요. 국채 시장이 여전히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내지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인데 우리 시장도 이제 다음 주는 또 엄청 많은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미국만큼 실적이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또 일회성 비용이 워낙 많이 반영이 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자극될지 이런 시점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다음 주에 전략 섹터별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미국과는 좀 다른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는 다르다. 미국은 참 좋은데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이제 주도주 위주로 이제 결국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 위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이제 세미나 다녀봐도 좀 분위기가 완전 기운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세 자체가 좀 확정이 된 것 같다.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완전 기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이걸 구현을 하려면 결국 약간 킬러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AI 기대감으로 좀 하드웨어 업체 위주로 좀 집중이 많이 됐다면 올해는 이제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재 업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좀 차례로 바뀌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시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매니저분들 분들이 이제 많이 집중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재 쪽 많이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랑 반도체 소재 쪽 이제 업체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IT 디바이스 반면 이제 수요는 좀 감소 추세로 나타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좀 시총을 초과한 부분 네. 이런 게 좀 세계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센티먼트에 좀 반영이 되지 않는가. 대세는 결국 그래서 소프트웨어다 약간 이런 움직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엄청 뭐
대단한 뭐 AR 디바이스를 좀 합리적 가격에 내놓거나 예. 좀 AR 관련 킬러 앱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 대세가 자체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과 한국의 흐름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 자체로만 보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이 약간 우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증시 반등,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방어주 위주의 우위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연말에도 마찬가지였고 랠리가 나타났던 지금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당연히 방어주 위주의 좀 우위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은 흐름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세 업종 자체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전방적인 이제 선별 작업에 있을 때 우리는 약간 소수의 이제 종목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그런 흐름이 좀 빅테크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좀 주도주 위주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또 딥러닝 모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딱 시그널이 나타나는 게요. 지금 낙폭 과대로 좀 접근하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긴 했는데 낙폭과대. 네. 낙폭 과대 쪽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고요. 네. 외국인 매도세는 어느 정도 진정될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선별을 거치시고 나서는 좀 충분히 펀더멘탈이 있는데 낙폭이 심하게 나타난 종목 위주로는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 쪽 아무래도 PR이 좀 낮은 그런 저평가된 이제 업종이나 이제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지금은 국내 같은 경우는 8월부터 계속 방어주 위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그것 이제 방어주 내에서도 지금 건강 관리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심할 것 같고요. EPS도 지금 상승 흐름이 지금 반전돼서 약간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방어 업종이라고 생각되는 건강 관리는 살짝 내려놓으시고 소비 위주의 접근이 지금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도주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결국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소재랑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 위주로 선별을 해서 좀 진입하시는 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기관의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접근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한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버팀에 잘 반응을 안 하긴 있지만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도 업종이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